안녕하세요. 정성태입니다. 자, 이제 9월 해설 영상 찍기 시작할 텐데요. 이 문제들 쫙 봤을 때, 이 육모에 비해서 막 특별하게 어려워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를 봤을 때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통합과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잘 봤을 테고, 그죠? 조금 까먹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걸 위해서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은 잘 봤을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잊어버리신 분들은 조금 점수가 낮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라고 여러분들 일단 먼저 총평을 내린 다음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어느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된 정보 중 여러분들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유도량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기본량을 제외한 뭐 길이,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시간, 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력이, 그렇죠? 속력이 여러분들 우리가 유도량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시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현상은 원자처럼 작은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적혈구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적혈구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피를 뽑거나 헌혈을 하거나 여러분들 뭐 피를 보면 피에서 여러분들 적혈구가 관찰이 됩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고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에베레스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구,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지구라는 거 은하, 우리 저 원래 엄청 큰 개념들이잖아. 그치? 예. 1번만이 정답이죠. 그쵸? 틀릴 수 있습니다. 예, 틀릴 수는 있지만, 안타깝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죠? 원자 본 적 있어요? 그죠? 없죠. 그죠? 네, 작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 예.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 더 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고,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값 연속적. No. 연속적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쵸? 그걸 우리는 연속적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딱딱딱 끊어져 있잖아. 불연속적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아니에요. 디지털 정보가 여러분 저장이나 전송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없었습니다. 3번까지.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4번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봅시다. 그림은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원래 만약 이 정도의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이런 걸 주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도 문제가 쉬워요. 예,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통합과학을 나중에 수능을 준비할 때가 된다면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만 주고 이거 충분히 여기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색의 반전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선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선이 하양색이잖아. 선이 밝은색이고 배경이 검은색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이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스펙트럼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있는 두 개가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빛을 방출한다. 정답.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동일한 원소다. 동일한 원소라면 같은 선의 개수와 같은 위치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치?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별 S의 대기에 B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 별 S에 나오는 선들에 B의 선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죠.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문제가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어려워.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1에게 있어서 구모는 여러분들 큰 영향이요. 뭐, 이게 중요합니까? 그죠? 네, 뭐 이걸로 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 이제 여기서 더 얻는 게 덧붙여져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느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 예. 너무 여러분들 지금 점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빅뱅이에요. 그냥 이것도 그냥 빅뱅의 그 흘러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빅뱅이 터지고 나서 기본 입자라고 있습니다. 기본 입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쿼크와 뭐예요, 여러분들? 전자가 기본 입자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잖아. 그치? 그럼 기억, 전자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헬륨 원자 핵은, 여러분들, 헬륨 원자 핵이라는 거는 양전하. 그쵸? 양성자로 구성되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성이 될 수가 없지. 헬륨 원자가 중성이죠. 원자 핵은 여러분들 중성이 아니에요. 그치?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온도는,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지금 우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럼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여러분들 작아지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도가 작아지죠. 온도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지죠. 그렇죠? 이 두 개는 작아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반대로 외워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의 파장은 길어진다. 이렇게. 이건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죠?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 시간이, 우주가 이제 빅뱅이라는 게 터진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은 이게 여러분들 기본값이라고. 온도는, 그러면 가와 나중에 누가 더 나중 시기예요? 여기잖아. 여기가 온도가 지금 더 떨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는 누가 더, 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그치? 네. 그래서 가시기가 나오다, 땡. 그러니까 5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단원인데요. 뭐 크게 여러분들 역시나 문제되는 건 없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파악할 때는 원소들 이제 그 원소나 이제 그 이온들 있죠. 이온들의 전자의 개수를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A 플러스라는 거는 A 플러스라는 형태에서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전자 지금 몇 개예요? 10개죠? 근데 플러스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10개. 그럼 원래는 여러분 뭐야? 원래는 11개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11개. 전자의 개수가 11개. 뭐예요? 나트륨.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겠죠? 이게 곧 또 뭐랑 같아요?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거. 그렇죠? 기왕 우리가 이제 통합과 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본 걸, 시험 본 걸 지금 해설 영상을 듣고 있잖아요. 기왕 한 김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자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방금 전에 말했죠. 원래 11개였어. 그럼 11번 뭐예요? 나트륨.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는 Na 플러스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입니다. B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잖아. 나 전자 많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를 한 개를 얻어서 지금 10개가 된 거니까 원래는 9개. 그렇지? 9개면 몇 개? 9번. 그러니까 뭐예요? B-는 아이쿠. B-는 플로린 마이너스가 된다. 기억. B의 원자과 전자수는 그렇죠? B는 지금 플로린이잖아. 얘는 뭐예요? 17쪽. 7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원자 번호는 제가 11번이고 얘는 9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NO! 여러분들 나트륨 어디예요? 나트륨은 3주기. 근데 플로린은 몇? 2주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주기는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우리가 뭐 주기율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22개는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 뭐 중학교 때까지도 항상 외우셨던 거고 그 다음에 17쪽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러니까 브로민과 아이오딘 정도는 추가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걸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는 이제 수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 붕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 봐봐. 이런 거 조심하셔야지. 16쪽이니까 산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나트륨, 여기는 마그네슘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염소가 된다라는 거.
캐치 가능하시죠?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봅시다. 원소 A부터 D 중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B와 공유결합을 하는 원소는 여러분들, 자, 공유결합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결합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단원에서. 그쵸? 예, 화학결합에서 배우는 결합 딱 두 개밖에 없다고요. 이온결합 혹은 또 뭐예요? 공유결합,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쵸? 자,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온결합은 금속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 공유결합은요, 금속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B라는 거는 산소, 비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비금속끼리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네 개 중에 비금속 즉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예. 친절하게 A와 D다 라고 여러분 대답을 아셔야 돼요.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CD2라고 했습니다. CD2는 마그네슘 이제 그 염소 MgCl2예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때 누구를 닮아가냐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속들은 전자를 잃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주기보다 그 전주기 마그네슘은 3주기니까 그 전주기는 뭐예요? 2주기의 18쪽. 그러니까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는 거고요. 비금속은요, 자기가 속한 주기의 18쪽. 그러니까 얘가 아르곤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B2와 D2를 비교하는데, 자, B2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그쵸? B2 대표적인 이중결합입니다. 대표적인 이중결합. 이중결합이라는 건 결합이 두 개라는 거니까 공유 전자쌍이 몇 개? 두 쌍. 공유 전자수는 4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두 쌍이고요. 그 다음에 D2 염소, 이게 그 할로젠 계열들은 한 쌍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7번에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8번을 보죠. 다음은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유 속에 보관된 A를 핀셋으로 꺼내어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면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여러분들 지시약이 페놉탈레인이다 라는 거죠. 어떤 지시약을 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페놉탈레인을 줬죠. 그러면 당연히 페놉탈레인을 쳤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이 어떤 색깔인지 아셔야지.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페놉탈레인.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쵸? 우리는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 무식하고 무지한 놈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죠? 예. 피가 나올 때까지 패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붉게 변했대요. 그 말은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염기성이 된다는 거죠. 그 용액이. 그쵸? 우리는 그 이유도 이미 사실 알고 있어. 예, 그쵸? 여기에서 MOH라는 이게 생성되기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시면, 기억, 가에서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칼로 잘라.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말해보죠. 지금 이 칼로 자르는 저 실험에서는 일단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무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고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 특징이 하나 있고,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랐을 때 안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금속 부분들이 광택을 빠르게 잃게 되죠. 그 이유가 역시나 뭐예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 기억 수용액은 기억은 수용액이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잖아요. 페놉탈레인. 산성 중성이면 여러분들 색깔 무늬가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요. 산성인지 중성인지 모른다고. 근데 붉은색이라고 됐잖아. 염기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니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그렇죠, 반응성이 워낙 큽니다.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과 산소랑 굉장히 반응을 잘해. 그러니까 실온에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를 접할 수 없는 석유, 벤젠 이런 곳에 보관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8번의 정답은 8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아, 네, 지구입니다. 보죠. 아, 지구래요. 태양이요. 태양입니다. 태양도 아니죠. 별이죠. 자, 봅시다.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렇죠? 보고도 아셔야 돼요. 태양, 우리가 배우는 건 딱 두 가지 있다라고 했었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그 다음에 태양의 10배의 질량을 가진 별,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각각 어디까지 핵융합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가장 가운데 탄소가 생긴 거, 얘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들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요, 철까지, 가장 가운데 철까지 생긴 애들이 태양의 10배의 질량을 가진 별들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중심부의 온도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 계속 만들어지잖아. 계속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을 할 정도로 온도가 끌어올려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높다? 나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이거 우리 진화 과정을 명확히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계열성 다음에 척색화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성상 성운이랑 백색외성으로 쭉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의 10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주계열성 다음에 초고성을 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란 걸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 다음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란 건 여기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죠. 오케이. 이것도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그거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직접적으로 그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그런 걸 물어봤다면, 이거는 이온 결합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질들과 공유 결합으로 인해 생성된 물질들, 그 둘의 특성을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은 들어가면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여러분들 딱 구분이 되고, 걔네들이 각각의 양쪽의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애들이 양이온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애들이 음이온들입니다.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수능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은요. 근데 불순물의 존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지금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그 불순물의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전하를 가진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이 이온들이 전하를 운반하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흐른다는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A는 이온 결합 물질을 골라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공유 결합 물질을 여러분 골라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부합하는 게 여러분 누구?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여기는 이게 공유니까 이게 정답이 안 되고, 여기는 여기 이온이니까 이게 정답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여러분들 이거는 맞아. 근데 염화칼륨이 이온 결합이에요. 그렇죠? 이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요. 이거는 맞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한글로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화학식은 좀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NaCl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KCl 이런 것들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네, 직권의 변화 문제네요. 지금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부터 B와 주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경계가 크게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발산형 경계, 하나는 여러분들 수렴형 경계,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보존형 경계,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는 A는 발산형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는 보존용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A에서는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판의 생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해령이 발달한다. 역시나 B는 해령이라는 거는 발산형 경계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화산 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산화. 맞아요. 그렇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표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 몇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고무와 구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전기 전도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보기 기억. 기억은 고무이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네, 기억이 고무가 여러분 도체에 해당하면 우리 어떻게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정답.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저마늄의 불순물을 추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저마늄, 반도체. 우리가 저마늄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는 규소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규소나 저마늄 같은 데에다가 14족 원소들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저마늄이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15족 원소를 집어 넣어주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이게 N형 반도체가 되죠. N형 반도체는 여러분들 자유전자가 있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저마늄에다가 13족 원소를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그거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양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좋아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네요. 그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 중 하나인 휘석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휘석이라는 게 단사슬 구조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 맞아요. 그들의 결합은 여러분들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정답이고, 그 다음에 휘석은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사면체 모양을 기본 단위라고 해서 맞아요. 그걸 우리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죠.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C. 규산형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자료가 된다는 거 방금 전에 했었죠. 규소나 저마늄 중에 하나를 싹 깔아주고 15족, 13족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N형이냐 P형이냐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13번의 정답 몇 번?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나다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거는 여러분들 조력의 에너지예요.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여러분들 태양의 에너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의 가스를 분출하는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함입니다. 그렇죠? 기억, 가는 조력 에너지다. 아, 이거는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지구 시스템이 no,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네, 압도적. 그러니까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한다. no, 이런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대기 중으로의 화산가스 분출은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일단은 화산이라는 것 자체가 직권에서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너무 명확히 대기라고 써있는데 수권, 미칩니다. 미쳐. 그죠? 기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을 보시면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B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수육 분포라고 왔어요. 제가 어제 이런 거 크게 그건데 수육을 먹고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걸 수육을 봤네. 수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오늘 생각나시면 수육 하나 드세요.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시기와 B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시기가 무엇이 이게 어떤 시기를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지금 주어진 여러분 층상 구조를 보고 어떤 게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서의 이제 이 수권의 층상 구조가 이제 구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 지으시면 너무 좋죠.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해상의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시작하는, 수온이 시작하는 그 점을 보시면 되는데 A는 지금 여기잖아. 근데 B는요, 여기잖아. 아니, X,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누가 더 높냐고요? B식이잖아. 그러니까 A식이 B식이 높다. 아, 여러분들 기억 틀리면, 기억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자, 혼합층의 두께는 수온이 일정한 해상에서, 그쵸? 그 해수면, 시작하는, 바다에 시작하는 면에서 들어갈 때 수온이 일정한 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A 시기는 이 정도까지. 근데 B는요, 요렇잖아. 그쵸?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 그렇죠. 니은 정답. 그 다음에 D은 심해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A 시기든 B 시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왜? 거기는 어차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특히나 이렇게 지금 A식이라고 구분되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중위도에서 많이 나오는 층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로 저위도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우죠.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중위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또 연관지어서 배우냐면, 이 중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보다 적게 들어가서 시작하는 온도는, 수온은 조금 더 낮지만 바람이 세게 불죠.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이 돼 있다라는 표현까지 배운다고요. 그쵸? 이 정도 우리가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자고. 그 다음에 저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온이 시작하는 값이 높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돼? 바람이 많이 안 불다 보니 지금 혼합층이 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온약층이 시작이 되니까, 깊게 시작되니까 수온약층이 발달된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수온약층이 깊습니다. 여기는 두껍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발달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인공위성 A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 B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A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속도와 속력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방향이라는 걸 고려가 돼야 되는 이제 개념이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지금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을 한 거죠. 속력이 일정한 거고,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죠. 얘네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등속력 운동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렇죠? 방향이 변하니까요. 그냥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계속 점점 증가한다. 왜? 여기서 중력 가속도가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가 잡아당긴다는 표현보다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되잖아. 계속 가속도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속력이 계속,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방향이 계속 일정하니까, 그죠? 증가 속도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속도가 계속 증가, 속력이 계속 증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맞아요. 인공위성에서도 여러분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충격량 단원에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높이뛰기 선수가 장애물을 넘어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에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충격량은 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는 고정값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늘려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걸 늘려줌으로써 이게 작아지는 거죠. 이게 작아지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7번의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다음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운동 경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는 수평 방향으로 각각 D, ED만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우리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는 뭐야? 제일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건 출발하는 높이예요. 여기 지금 출발하는 높이가 둘 다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시간이 같다.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 물체의 운동 시간이 같다.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물리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돼. 운동 시간이 같다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수평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에서는 수평 방향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물체의 운동 시간 곱하기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A, B가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니까 물체의 운동 시간이 똑같다고요. 즉, 이 D와 ED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우리는 중력의 공식을 아셔야 돼요. 중력은 F는 mg로 구하는 건데 어차피 중력과 속도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저거는 어차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g를 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g는 여러분 거의가 없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g는 고정인데 이 m에 따라서 중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F는 mg라는 공식을 알고 있냐 그냥 그런 걸 물어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동일하대. 미쳐요, 여러분들. 지금 A 같은 경우는, FA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mg가 되는 거고, FB도 어떻게 돼? 똑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mg가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여러분 어때? 기억은 같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를 던지는 순간 속력,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 뭐 이렇게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에다가 물체의 운동 시간을 여러분들 곱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물체의 운동 시간은 문제에서 방금 전에 제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써볼게요. A 같은 경우는 VA 곱하기 DA라고 하죠. DA는 VA 곱하기 TA, 그러니까 A의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에다가 A의 물체의 운동 시간을 지금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B의 수평 방향 속력에다가 B의 물체의 운동 시간을 곱한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값이 같잖아. 이 같은 이유가 뭐라 했어요?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니까.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면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운동 시간이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똑같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지금 B가 얘가 ED가 되고 얘가 지금 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D와 ED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VA와 VB밖에 없죠. TA와 TB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V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EV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어떻게 돼요? B가 A의 2배이다. 정답. 그 다음에 디귿.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아니라고요. 무조건 같다고요. 출발한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야? 18번의 정답은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생명 문제네요. 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경로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1 같은 경우는 지금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이 되는 거고 인지질 이중축을 직접 통과하는 2는요 단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단순 확산.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A는 단백질이다. 막단백질이라니까요.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물질들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촉진 확산. 단백질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보기로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저 A라는 걸 지칭하면서 저 A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다. 맞잖아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 자, 이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에서 여러분 친수성을 띠는 부분이 여기죠. 예, 니은은 뭐예요? 소수성. 예, 물이랑 친한 부분, 물이랑 친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투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은 포도당이다. 아니에요. 포도당은 촉진학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촉진학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포도당, 아미노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단순확산으로 여러분들 이동하는 방식들은 주로 이제 기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체들,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들이 주로 이제 단순확산의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과산화수소 분해 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이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입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과산화수소가 분해하면 물과 산소로 된다. 근데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설이 저렇게 돼요. 아, 이것도 알고 계셔야죠. 여기에 작용하는 효소. 카탈레이즈라는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즈라는 효소다. 자, 그러면 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와 B에 각각 과산화수소는 똑같이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증류수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감자즙을 넣어줬다는 건 감자즙에 카탈레이즈가 있으니까 효소의 작용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효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과산화수소는 저절로 분해가 됩니다. 저절로 분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야? 우리가 문제 푸는 실험에서는 그 저절로 분해되는 걸 고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발생하지 않은, 여기는 많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 카탈레이즈의 효소는 여러분들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기억은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라는 게 기억, 가설에 적합합니다. 적당해요. 그리고 가설은 타당하다 했잖아. 그게 지금 이 결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효소의 역할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효소가 여러분들 관여한다, 반응에 관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관여를 하는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서 반응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낮춰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효소의 역할이거든. 근데 카탈레이즈가 어떻게 돼? 이 반응에 있어서 효소라 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어떻게 돼요? 누가 커요? A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B에서는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 되냐? 3번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21번을 보시면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핵, 엽록체, 라이보솜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항상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수업을 할 때, 이 단어를 수업을 할 때. 그 소기관의 모양, 생김새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동전처럼 쌓여있는 이런 애들이 엽록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통 제가 라이보솜은 화살표를 2개를 준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이 있고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이 있기 때문에 보통 라이보솜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이렇게 2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얘가 라이보솜이다 라는 거고, 나머지 이 C가 여러분 뭐가 돼요? 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A에서 포도당이 여러분들 엽록체에서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데, 이 광합성은 여러분들 반응식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일로 빼죠. 예,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환원이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반응식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해서요,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산소랑 이렇게. 그쵸? 이 포도당이 생성물로 나온다고요. 그쵸? 근데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지금 반응물로 작용한다는 뜻인데 아니잖아. 예, 포도당이 반응물로 작용하는 건 주로 어디입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반응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엽록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동물, 식물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C에는 유전물질,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 되냐? 4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 네, 정보의 흐름이네요. 문제의 밸런스는 좋네요. 골고루 잘 물어보고 있어서.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유전 정보에 의해 지정되는 아미노산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각 가닥이며 기억과 니은은 각각 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RNA, 이 RNA는 DNA 두 가닥 중에 하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닥 중에 어느 가닥을 사용했는지 일단 우리 그거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그 가닥을 우리는 보통 주형 가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U, C, G의 상보적인 애들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U, T가 아니라 이거예요. 즉, 원이 주형 가닥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그죠? 이걸 사용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C, G, C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G. 색깔을 다른 걸 씁시다. 여기는 이제 G, C, G가 되겠죠. 그쵸? 이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G, C, G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G, C, G에 해당되는 거, 이거. 오각형이 되겠네요. A는 오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동그라미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GUC가 되겠죠. 그럼 GUC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DNA 가닥은 어떻게 되냐? G는 C, U는 A, C는 G 이렇게 되겠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을 봅시다. RNA 합성에 사용된 가닥은 여러분들 로마 숫자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로마 숫자 1이 주형 가닥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같다. 기억은 CAG니까 G가 하나, 구한인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GCG니까 구한인이 2개. 안 맞죠? 예. 그 다음에 디귿 A는 오각형이다. 오각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정답은 22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지질시대네요. 그림 가는 지질시대의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는 삼엽충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엽충 또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엽충이라고 여러분들 글자로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림만 보고도 삼엽충인 걸 파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오케이, 삼엽충은 고생대 때 화석이구나 라는 것도 역시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보기 기억 볼게요. 나의 생물은 고생대 때 번성하였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질시대는 중생대이다 라고 되는데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이 여기가 중생대인데 낮은 시대가 더 많다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점점 자료 해석 문제들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다. 참고로 중생대 때는 여러분들 지금 성칸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가 크게 4개의 시대를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중생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이에요. 요즘 신선하네요. 카톡으로 질문하고 있나 봐요.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근데 이렇게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다 수업에 참여하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보통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거는 집에 있을 때 하나? 네. 그러면 보통 화면이 2개 해놓지 않아요? 아니면 핸드폰을 또 다른 걸 해놓거나? 네. 그냥 궁금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그런 그게 있다면, 팁이 있다면 좀, Q&A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널리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공유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수업은 수업대로 참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그쵸? 자, A를 보시면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 맞아요. 3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서식지파괴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활동들, 인간을 약간 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여기 단어이라고요. 인간이 뭘 했다? 다 나쁜 거,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 다음에 C. 생물 다양성 보전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자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인간들이 생각보다 거기서 얻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좀 높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문제네요. 25번입니다. 다음은 자연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거 많이 나와요. 예, 실험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조건들. 자,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한 후 흰색 종이 위에 흰색 바둑돌 20개, 검은색 바둑돌 20개. 이게 항상 어느 거에서 착안된 실험이라면 그 보호색을 띠는 거입니다. 보호색. 그러니까 우리가 포식자가 되는 거고 거기 있는 바둑돌, 여기서는 이제 바둑돌이죠. 얘네들이 이제 피식자, 잡아먹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눈에 저 잘 띄는 애들을 집는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흰색 베이스니까 흰색은 잘 안 보이겠죠. 예, 검은색은 검은색이 눈에 더 잘 띄겠지. 그냥 검은색이 계속 없어지는 과정. 이거 다윈의 자연선택설에서 나온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둠원 4명이 각자 눈을 감았다가 뜨자마자 보이는 돌, 바둑돌 5개씩 집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5개씩 집으니까 토탈 한 번 회차에서 없어지는 바둑돌은 20개여야 될 겁니다. 20개. 자, 종이 위에 남은 바둑돌의 개수를 색깔별로 세어 기록하고 같은 색의 바둑돌을 남은 개수만큼 추가한다. 이게 지금 하는 행위가,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피식자들이 포식자한테 잡아먹힌다고 하더라도 살아남는 애들이 또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번식을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그걸 지금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2회 더 한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시행 전에 흰색 베이스일 때는 둘 다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회차 할 때 지금 13, 7 나왔죠? 그럼 여기서 7개, 여기서 13개가 제거됐잖아요. 그럼 토탈 20개가 제거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20개가 제거된 다음에 이렇게 남으니까 어떻게 해? 이거에 똑같은 수만큼 더 이렇게 집어넣어준다. 번식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26에 14였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 10개가 제거됐고 여기서도 10개가 제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숫자만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검은색은 점점점 줄어들고 흰색은 점점 이제 어떻게 돼? 더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다윈의 자연 선택을 얘기를 한 거고, 검은색 배경으로 하면 어떻게 돼? 검은색도 똑같아. 결국은 검은색의 비율이, 여기는 뭐 실험이, 뭐 A상조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다르게 돼 있네요. 여기는 20, 20이 아니라. 36, 4로 돼 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렇게 비슷해진다는 거는 역시나 이것도 검은색이 자연 선택되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보시면,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여러분들 감소한다. 당연하죠. 흰색이 베이스니까 검은색이 더 눈에 잘 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마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되는데 마가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베이스를 바꾸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 그렇죠. 그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는 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5번 같은 문제나 이제 자료 해석 같은 문제가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더 많아질 거고 이제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 잘 보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통합과학 1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고 또 기억이 많이 남는다는 거니까 잘 보면 당연히 뭐 여러 의미로 좀 좋습니다만 못 보셨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뭐 사실적인 거는 이제 팩트는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시험의 난이도는 크게 높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이제 대성마임에 보시면 아마 1등급 컷이 48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48이라는 건 2점짜리 한 개 틀렸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커트라는 건데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렵지가 않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뭐
너무 제가 막 애써 포장해가지고 인커리징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정리를 하면 이 지금 오늘 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이걸 볼 때는 더 이걸 여러분들 어차피 그때 가면 또 이걸 다시 하게 돼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계속 매 달마다 차근차근 하면서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제의 밸런스는 좋고요. 그렇죠? 예, 단원별로의 구성은 좋고 그다음에 이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뭔가 채워가는 느낌이에요. 구성이. 예, 통합과학의 이제 수능에 맞게 점점 이제 변해가는 아직은 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많이 변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통합과학 평가원 문제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전체적으로 고루 잘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시험이었고 그렇죠? 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앞으로 통합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단원에서 대해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잘 암기를 해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수능 통합과학을 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자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을 마무리하고 2학년 한 다음에 3학년 그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하기 전에는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단원별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료 해석이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문제 풀이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평.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예, 알았다가 이제 총평으로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